아줌마, 나 기억 안 나요? 예? 죄송합니다, 사모님. 혹시 저희가 어디서 뵌 적이 있었나요? 순간 저는 10년 전 저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폭언과 멸시를 떠올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감히 자기 아들을 넘보았다며 저를 때리고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말이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는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시모를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참 깊은 인연이었는데. 그런데도 아줌마는 나를 정말 못 알아보나 보네요. 아쉽네요.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죄송해요, 사모님. 근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게 감히 어디 재벌집 며느님을 뵐 일이 있어야 말이죠. 시모는 허리를 잔뜩 굽힌 채 벌벌 기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골집에 들어와 있는 게 불편한 건지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서인지 시모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자신이 무시하고 구박하던 며느리가 설마 이런 부잣집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저는 시모가 들고 온 이력서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 가정부 일을 몇 번 했었던 건지 몇 년간의 이력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정말로 참 많은 게 변했다 싶었습니다. 저 정말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어머니. 그러자 그 순간 시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입술을 덜덜 떨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래졌고 무릎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시모도 저를 보고 놀랐겠지만 저 역시도 그 얼굴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쳐다보기도 무섭고 끔찍했던 시모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냥 늙고 볼품없는 늙은이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그때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는지 웃음이 날 지경이었죠. 네가 여기 어떻게... 아줌마, 말 조심하세요. 너라뇨? 내가 아직도 당신 고아 며느리로 보이나요? 일자리 얻으러 면접을 보는 거면 존댓말을 하셔야지. 좀 전에는 재벌집 며느님 볼 일이 없다며 벌벌 기시더니 저를 알아보자마자 반말을 하시네요? 아니, 나는... 그게... 근데 정말 현주 맞니? 네, 저예요, 어머니. 어머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끔찍해 하셨던 바로 그 고아 며느리요. 한때는 고아라는 이유로 이혼당하고 쫓겨났던 제가 이제는 시모의 생기를 쥐게 되었다니 10년 만의 재회가 저 역시도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 참 모를 일이네요. 사실 저는 부모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고아였습니다. 한겨울 허름한 박스에 담겨져 작은 보육원 앞에 버려진 저는 제대로 된 이름도 없는 천의 고아였거든요. 언제, 왜, 어떤 이유로 부모님 품에서 떨어져 나와 보육원으로 보내졌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낸 저는 외로움에 적응해야 했고 차별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 지낸 제가 가장 빨리 배운 것은 세상의 차별과 무시였죠. 사람들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곱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고아라는 이유로 선생님들과 어른들의 이유 없는 차별을 겪어야 했고 아이들의 따돌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아인 게 내 잘못도 아닌데 고아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보육원에서 사회로 나왔을 때는 그 시선이 더 차가웠습니다. 저를 향한 차별과 편견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들이었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도 고아라는 이유로 저는 번번이 퇴짜를 맞아야 했습니다.
고아들은 손버릇이 나쁘고 불성실하다며 저에게 일할 기회도 주지 않더라고요. 부모 없는 아이는 신뢰할 수 없다는 세상의 편견. 그런 시선은 평생 저를 뒤따라다니는 검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을 나와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저는 그런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버텨내기 급급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보려고 간신히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지만 막상 일을 하게 된 뒤에도 수많은 오해와 의심을 사며 늘 저를 검증하며 살아야 했죠. 문제가 생기면 저는 늘 제일 먼저 의심을 샀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니라고 호소해봐도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해가 풀리더라도 다들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힘든 일을 나누며 친해졌던 동료도 제 사정을 알고부터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부모 없는 게 무슨 죄냐며 동정하는 척 말하던 사람들도 저를 남들과 다르게 대하곤 했었죠. 제가 고아라는 걸 알면 사람들은 늘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았고 저를 동정하면서도 저와 가까워지는 건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누구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아프면 혼자 참아야 했고 억울해도 대신 화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다 저 혼자서 감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저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죠.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어떻게 보든 누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결국 제가 제 자신을 지켜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도 없이 혼자 쓸쓸히 지내던 제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한 가정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이 필요하고 가족의 정이 고팠던 저였지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봐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내가 어디가 좋아?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좋냐니? 그냥 다 좋지. 하지만 나는 고아에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내가 정말로 좋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현주 네가 고아라는 거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밝게 자란 게 더 대단해 보이는데? 정말 내가 대단해 보여? 그럼 내가 현주 너 존경하는 거 몰랐어? 현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난 알아. 부모님 없이 자랐지만 이렇게 잘 자랐잖아. 도움 없이 혼자 살아온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걸 보면 현주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런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타인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부모 없는 과거 대신 제 현재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나라는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저는 드디어 제 인생에 행복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역시나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의 반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고아인 나를 웃으며 반겨주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죠. 뭐? 고아? 아니, 어떻게 부모 없고 출신도 모르는 그런 애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엄마, 현주 좋은 사람이에요. 비록 부모님 울타리 없이 자랐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았잖아요. 고작 고아라는 이유로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어요. 나 어떻게 저런 애를 감쌀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리 여자가 아쉬워도 그렇지 어떻게 고아를 며느리로 데려오니?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배운 거나 있겠어? 그런 애가 우리 아들 옆에 붙어 있는 걸 그냥 두고 보라는 거야? 말이 좋아 고하지. 보육원에서 어떤 애들이랑 섞여 살았을지 나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난다. 엄마, 그러지 말고 현주를 있는 그대로만 봐주세요. 힘든 환경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잘 자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왜 삐딱하게 보세요? 현주는 제가 본 사람 중 제일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알고 지내다 보면 분명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저를 편견 없이 바라봐 주었던 전 남편은 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감싸 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저를 이해시키려 시모를 설득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애를 만나려고 그래? 가진 게 없는 건 둘째 치더라도 근본도 모르는 애를 들여서 네 인생을 망치려고? 부모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저런 애들은 근본적으로 글러먹었어. 그러다 우리 집 폐물이라도 훔쳐서 도망치면 어쩌려고 그래?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출신도 모르는 근본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 버렸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혼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저를 사랑한다는 전 남편은 끝까지 시모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못 이긴 시어머니는 저희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에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고아 주제에 어디 따로 집을 얻어서 나가려고? 내가 너한테 집 해주려고 힘들게 산 줄 알아? 부모도 없는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아. 안 된다는 결혼 기어이 밀고 들어왔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안 그러냐? 저는 감히 신혼집은 꿈꿀 수도 없었고 시어머니의 엄포에 시댁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쏟아지는 명령과 독서를 받아내며 그 후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감당해야만 했죠. 시어머니는 제 군기를 잡기라도 하시려는 듯 새벽같이 저를 깨우시며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처자고 있어?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금 아직 새벽 5시인데요. 새벽 5시면 진작 일어나서 밥을 했어야지. 너 무한정 퍼질러 자려고 그러냐? 세상에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며느리는 내가 처음 본다. 네가 아무리 근본이 없다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되냐? 죄송해요, 어머니. 금방 일어날게요. 우리 아들 깨지 않게 조용히 나와. 아침부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퍼질러 자는지. 새벽부터 저를 깨운 시어머니는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라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8시에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5시부터 일어나야 했고 새벽부터 부엌으로 끌려 나와 어머니의 끝없는 지적과 명령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그런 고생을 해봐야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밥을 하면 밥이 질다 되다 구박을 당하고 반찬을 하면 짜다 싱겁다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청소를 해두어도 먼지가 보인다며 몇 번이고 다시 시키셨고 그래서 욕먹기 싫은 제가 완벽하게 일을 해두면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서 혼을 내셨어요.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랐다 그래도 정도가 있지. 너는 어떻게 아직도 밥물 하나 맞출 줄을 모르냐? 어제는 되고 오늘은 질고. 이걸 사람 먹으라고 지은 거야? 이게 죽이야 떡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은 잘 해볼게요. 맨날 죄송하다 하면 다야? 애초에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너 청소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걸레질까지 제대로 하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어떻게 바닥에 먼지가 그대로 있어? 너 고아원 살 적에 청소도 안 해봤냐? 고아애들 데려다 놓고 공주 대접했을 리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게 청소도 제대로 못해? 다시 해놓겠습니다, 어머니. 아유, 하여간에 뭘 한 번에 끝내는 법이 없어. 눈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너 같은 게 내 며느리라는 게 답답해 죽겠다. 고아라서 눈치가 없다느니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다느니 매번 고아라는 이유를 들어 저를 향한 인격 모독은 기본에 심지어는 제 걷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며 지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걷는 것도 그 모양이냐? 이제는 걷는 것까지 가르쳐야 해? 조용히 좀 다니지. 어디 그렇게 발소리를 내고 다녀? 너 지금 내 앞에서 시위라도 하려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청소려다 보니 시끄러웠나 봐요.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다닌다고 하기에 뒤꿈치 들고 살살 다녔더니 그걸로도 욕을 먹었죠.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너는 뒤에 있으면 있다고 기척이라도 낼 것이지. 왜 이렇게 조용히 다녀? 그렇게 조용히 다녀서 무슨 짓을 하려고? 뭐, 나 몰래 안방에 들어가 폐물이라도 훔치려고 그러냐? 아주 어디 싸돌아다니는지 목에 방울이라도 달아야 하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잘못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으니 대체 어떤 장단에 놀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제 존재가 싫으신 시어머니는 아주 저를 피를 말리려는 듯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어요. 고아 주제에 어디 귀한 우리 아들 옆에 붙어 있으려고. 내가 너 그렇게 둘 것 같냐? 내가 너 네 발로 나가게 만들어주마. 어디 언제 나갈지 각오하고 있어. 대놓고 저를 쫓아내겠다는 말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반박을 했다가는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했다며 더 욕을 먹을 것이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아야만 했죠. 그래도 남편은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래서 저는 남편만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착한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습니다. 결혼 반대를 무릅쓴 게 죄송해서 더 이상은 대들 수 없겠는 건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당신 있을 때는 안 그러시더니 요즘은 당신 있을 때도 자꾸 화내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 알잖아. 엄마가 화가 많으시다는 거. 그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시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어머님이 나를 너무 미워하시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도 엄마 나름의 고충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잘해야 엄마도 마음이 바뀌실 거야. 엄마가 너무 모진 분은 아니시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참자. 미안해, 여보. 그래도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 못하던 남편은 저에게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마음을 열고 차차 나아지실 거라며 자꾸 제가 더 잘하고 참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괴롭히는 시어머니 대신에 자신이 더 잘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런 말은 결국 의미 없는 공수표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지 않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봐야 매일같이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괄시를 이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너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아니, 애 가질 생각은 있기는 있니? 너 같은 애가 애라도 빨리 낳아야 어디 믿을 구석이라도 생기는 거지. 애도 못 낳는 고아 며느리 어디다 쓰겠어? 아니, 근데 너 애 낳을 수는 있니? 그런 데서 자란 애들은 몸도 약하고 비실비실 하다던데. 괜히 너 때문에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갈수록 구박이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제 상처는 더 깊어지고 골마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찌르며 참아야만 했어요. 남편 말대로 언젠가는 어머니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런 기약 없는 희망을 붙들며 제가 선택한 남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면 혼자 남게 될 저는 유일한 제 가족을 정말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 인내가 저를 깎아먹고 무너뜨리는 줄도 모른 채 저는 시어머니의 하녀처럼 만만한 구박대기 며느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으면 병이 생기고 마는 것인지 저도 결국 한계를 맞고 말았어요. 이유도 없이 부쩍 빠지는 머리와 자꾸만 계속되는 체증에 병원을 찾아갔더니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휴식을 권하더라고요. 하지만 원인이 따로 있는 제게 휴식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구역질이 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퇴근하면 내 편이 되어줄까 기대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늘 저보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등에 업은 듯 더 기세등등하게 저를 괴롭혔죠. 엄마, 오늘은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별일이 없기는 왜 없어. 저게 또 내 속을 긁어대는데 아주 네 마누라 하는 꼴만 보면 내가 한숨이 다 나온다. 엄마, 엄마가 좀 참으세요. 현주도 잘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잘해보려는 애가 여태 살림 하나 내 마음에 들게 못해? 하여간 얼마나 더 가르쳐야 지 몫을 하려는지 고아티를 못 내서 안달인 건지 내가 쟤 때문에 속이 터져 죽겠어. 그렇게 언젠가부터 저는 밤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숨죽여 울었습니다. 답답해서 잠도 오지 않고 자꾸 눈물만 나더라고요. 혹여나 시어머니에게 우는 꼴을 들켰다가는 또 무슨 타박을 받을까 싶었던 저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제 몸과 마음은 결국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은 제 편이 아니었죠.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면 엄마가 화를 낼까봐 늘 저를 타이르고 참으라 하며 상황을 넘기기 바빴습니다. 여보, 나 더 못 견디겠어. 우리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나가면 안 될까? 당신이 좀 참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현주 네가 잘하면 엄마도 너를 예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노력해줘. 당신까지 그럼 나도 너무 힘들어. 대체 얼마나 더 참고 잘해야 하는 건지, 제가 여기서 더 잘할 수나 있을지 이제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부모를 만들어 올 수도 없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과거를 지울 수도 없는데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모가 입버릇처럼 이혼하라는 말을 꺼낸 순간 저는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랑 좀 헤어져라. 너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빌빌거리는 거 보는 것도 이제 정말 지겹다. 아유, 왜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말이야. 이혼 도장 찍고 제발 나가버려. 예, 그럴게요. 서류 주세요, 어머니. 뭐? 너 지금 진심이냐?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요. 이게 아주 나를 가지고 놀겠다 이거구나. 그래, 누가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고? 나야말로 바라던 바다. 옛다. 얼른 도장 찍어. 이혼하라는 말은 시모의 흔한 입버릇이었어요. 저를 미워하고 쫓아내고 싶어 안달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평소에는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말로 무마하려 했지만 저도 더 이상은 죄 없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하겠다며 시모가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드디어 원을 풀었다며 신나서 남편에게 달려갔죠. 그 순간 남편이 시모에게 화를 내거나 저를 붙잡아 주지는 않을까 기대했지만 남편은 이미 저의 이혼을 예견하기라도 한 건지 별말 없이 이혼 서류를 받아들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몰라. 우리 서로 힘들지 않게 그냥 정리하자. 나도 엄마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나도 지친다. 당신이 할 말은 그게 전부야? 현주야, 나도 너한테 미안해. 근데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너를 위해서라도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의 말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고 싶었던 건지 저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핏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건지 남편은 결국 아내인 저를 버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와야 했고 그렇게 저는 부모 없는 아이로 태어나 남편도 가족도 없는 완벽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이혼까지 하고 나니 더 이상 희망이 없었지만 아직 창창한 나이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그 후 집을 떠난 저는 모텔방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점점 떨어져 가고 지낼 곳도 마땅하지 않았던 저는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구인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환자 집에 들어가 숙식을 하며 지내는 간병인 모집 공고였죠. 특별한 자격도 필요 없고 그저 24시간 상주하여 환자를 돌보면 된다는 말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더는 잃을 것도 없기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찾아간 집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담벼락이 한도 없이 높은 재벌집. 그 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한껏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 오늘 간병인 면접 보러 온 사람인데요.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대문을 본 순간 제가 감히 이런 집안으로 들어가도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본 집안 분위기는 제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몇 년 전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드님과 단둘이 지내신다는 회장님은 근엄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괜히 기가 죽어 떨고 있는 제가 가여우신지 제게 따뜻한 차를 권하시면서 처음부터 저를 부드럽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아들이에요. 아이가 어릴 적부터 많이 아팠거든. 처음에는 그냥 흔한 잔병치레인 줄 알았는데 결국 검사를 받아보고 나서야 병이 있는 줄 알았지. 평생 병을 달고 사는 바람에 평범하게 살지도 못하고 학교는커녕 이 집 울타리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는 나이예요. 바깥 생활도 못 해보고 답답하게 살아서인지 좀 무딘 데가 있어. 그 아이에게는 어쩌면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은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인제 좀처럼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여태 간병인들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영 불편하만 해서 말이야. 아드님이 사람들을 싫어하시나요? 글쎄, 그걸 싫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성격이 모난 것은 아니니 걱정 말아요. 그저 아이가 남들의 도움을 불편해할 뿐이지. 남의 도움 없이 살지 못하는데도 어찌 그리 고집을 부리는지. 참 안타까운 아이예요. 그러니 모쪼록 우리 아들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 부탁해요. 나도 더 이상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말이지. 제가 돌봐야 할 남자는 바로 회장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원인 불명의 병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휠체어 신세를 지며 밖으로 제대로 나갈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한 집에서 온갖 보살핌을 받고 자랐을 텐데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었다는 그의 사연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금은보화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집에 있더라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더라고요. 물론 그 세상을 견뎌야만 했던 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순간 그 사람이 저보다 가엾다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를 어려워하던 그는 간병인에게조차 도움받는 걸 꺼려하며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으로는
그동안 수많은 간병인들이 거쳐갔는데도 다들 길게 일하지 못하고 몇 달 만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승현 씨는 자신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발을 든다는 게 영 불편했던 모양이었어요. 간병인들이야 그를 환자로 생각하며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겠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는 거동의 불편함을 거들어 줄 사람보다 마음의 상처를 헤아려 줄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왠지 나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진심을 다해 그 사람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에서 구박당하고 하녀처럼 살아야 했던 삶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싶었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저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체념하기라도 한 채 슬퍼 보이는 뒷모습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승현 씨. 제 생각보다 훨씬 젊고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마음을 쉽게 열 것 같지 않은 눈빛이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인으로 오게 된 장현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최승현이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간병인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사와 집안일을 돌보는 가정부가 따로 있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없었지만 하루 24시간 내내 환자 곁에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어려웠던 건 그 사람의 경계심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그는 쉽게 사람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만나는 사람들이라곤 매번 바뀐 간병인들이 전부였을 테니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애초에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는 걸 포기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오늘은 열이 오래가네요. 물수건을 갈아드릴게요. 너무 차가우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걸로 매번 묻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뭐든 괜찮으니까요. 그래도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죠.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는 승현 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예,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정말로. 그 사람은 늘 괜찮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는 듯 늘 초연한 표정이었죠. 익숙한 체념이 담긴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 싶었죠. 그런 그가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그에게 무심코 물었죠. 왜 그러세요? 비 오는 거 싫어하세요? 아니요. 좋아해요. 근데 바깥에서 맞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서요. 그 말에 저는 손수 우비를 준비해 휠체어에 씌우고 작은 우산을 씌워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흙냄새와 빗소리 속에서 그는 아이처럼 웃으며 손을 내밀어 빗방울을 맞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나오니까 정말 좋네요. 마치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정말 고마워요. 번거로웠을 텐데. 번거롭긴요. 제가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걸요. 승현 씨가 조금이나마 웃을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방금 웃었나요?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고마워요, 현주 씨. 현주 씨는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희는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간병인과 환자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되어갔죠. 매일 붙어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편해진 건지 저는 승현 씨에게 저의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 부모 없이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 제가 살면서 느꼈던 상처와 서러움을 쏟아놓을 때마다 그 사람은 조용히 공감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참 고생 많았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인 게 참 대단해요. 현주 씨는 참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쉽게 꺾이지 않는 들꽃 같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저는 용기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껏 찾은 행복도 버리고 도망친걸요? 아니요. 현주 씨는 도망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거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버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사람은 현주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다면 그 사람을 지킬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현주 씨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꿋꿋이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 사람의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저와 많이 닮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친구도 없던 그의 인생 역시 외로움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친구,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관계가 되어갔죠. 그러는 사이 제 마음속에는 더 큰 욕심이 싹터가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으로서 품어서는 안 될 승현 씨에 대한 사랑이었죠. 그 사람을 돌봐야 할 제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애써 숨기려고 애써야 했죠. 그런데 제가 제대로 마음을 숨기지 못한 건지 어느 날 회장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현주 씨 덕에 우리 승현이가 아주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덕이 아니에요. 승현 씨가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죠. 아니, 다 자네 덕분이야. 요즘 승현이 웃음소리가 자주 들리던데 내 아들이 저렇게 웃는 걸 본 게 거의 처음인 듯하네. 그래서 나는 현주 씨에게 너무나 고마워. 제 진심이 조금은 통한 모양이네요. 저는 승현 씨가 정말로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그 진심이 제대로 통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현주 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럴까요? 가까워지려고 많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승현이 그 녀석이 자네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혹시 현주 씨는 우리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순간 저는 들키면 안 될 걸 들켜버린 것 같아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끄러운 잘못을 한 것처럼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죠. 제 마음이 어떻냐는 회장님의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 없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시모에게 며느리로조차 인정받지 못한 제가 감히 재벌집 아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게 두려웠어요. 설령 그 사람의 마음에 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집안에 제가 어울릴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승현 씨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말게. 자네를 다그치려는 게 아니야. 나는 자네의 진심이 궁금하네. 정말 우리 아들을 아낀다면 솔직하게 말해주겠나? 하지만 저는 부모도 없고 몇 번이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게 감히 승현 씨를...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 사실 나는 자네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 욕심 같아서는 현주 씨가 우리 아들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거든. 그게 현주 씨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말이야. 회장님의 말씀이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있는 자체로 인정을 해주시고 아드님의 인연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게 너무 기뻤죠. 그 말에 저도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와 승현 씨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축복 속에서 저도 두 번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던 남편이 건강을 되찾았던 거죠.
의사들은 남편의 회복을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서 그가 다시 걸을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기쁨과 환희 속에 두 손을 맞잡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었어요. 늘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제가,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불행했던 제가, 처음으로 살아가길 잘했다고 인정한 날이었죠. 그렇게 저는 운명의 단짝을 만나 아픈 과거는 잊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 나를 아껴주시는 시아버님,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남편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을 이겨낸 남편의 건강을 챙기며 하루하루 바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은인으로 생각하시는 시아버지 덕분에 하고 싶은 건 모두 할 수 있었고, 못했던 공부도 하고, 교양과 지식을 쌓다 보니 어느새 저는 어엿한 재벌집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가정부 면접을 보게 되었죠. 얼마 전까지 일해주시던 이모님이 고령으로 일을 그만두시고 새 사람을 구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면접을 보게 된 자리에서 10년 전 저를 쫓아냈던 전 시모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낡은 옷차림에 초라한 중년 여자. 지난 세월이 순탄하지는 않았는지 고단해 보이는 그 얼굴이 너무도 익숙한 것이었죠. 10년 전 저를 쫓아내며 저 같은 고아 출신은 진작에 떨궈냈어야 했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시모가 지금 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가정부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겁니다. 사모님, 저 정말 성실히 일할 자신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좋아요. 사모님 시키시는 것 다 할 테니 제발 뽑아주세요. 저기요, 아줌마. 나 모르겠어요? 설마... 네, 맞아요. 당신이 괴롭히고 내쫓았던 그 고아 출신 며느리예요. 아니, 네가 대체 여기 어떻게... 왜요? 당신이 무시하고 내쫓았던 며느리가 여기 앉아있으니 놀랍나요? 설명하자면 저 재혼했어요. 재벌집 외동아들과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당신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현주야. 아니, 사모님,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글쎄, 이제 와서 뭘 비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쪽이 나한테 잘못한 게 뭐 한둘이어야지. 고개를 조아리며 손바닥을 비벼대는 시모의 모습이 과거 제게 고함치고 괴롭히던 모습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때 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본 적도 있었어요. 고아에서 재벌가 며느리가 된 내 모습을 시모가 보게 된다면 뭐라고 할지, 그리고 저는 그런 시모를 만나면 어떻게 대할지, 한 번쯤은 시모를 만나서 복수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날의 한을 곱씹으며 이를 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이상하게도 화가 치밀어 오르기보단 허탈한 웃음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시모가 일자리를 구걸하러 다니는 지경이라니 말이죠. 아줌마, 제가 기억하는 아줌마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나를 사모님이라 부르네요? 사모님, 아니, 현주야.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다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으마.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네 얼굴을 보고 일하겠니? 하지만 소문내지는 말아줘. 나 이런 일이라도 하고 살아야 해. 안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굶어 죽고 말 거야. 우리 아들 죽고 나 혼자 겨우겨우 먹고 살거든. 글쎄, 용서라니? 그때 그 일이 쉽게 용서할 만한 일인지는 아줌마가 더 잘 알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왜 아줌마 사정을 봐줘야 하죠? 그쪽은 언제 내 사정 봐준 적이 있었나? 시모는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들은 일찍 죽고 홀로 남아 이제는 오갈 곳 없이 남의 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시모는 이 자리가 간절한 듯 했지만 제가 일자리를 주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듯 제발 소문만 내지 말아달라 애원했습니다. 입소문이 빠른 부자 동네였기에 제가 소문이라도 내면 밥줄이 끊길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시모도 이제 누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했던 짓이 분명 쉽게 용서받을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고 상황도 달라졌잖니? 사모님, 제발 늙으니 가엾게 생각하시고 살려주세요. 일자리 때문에 걱정이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줌마, 우리 집에서 일하세요. 뭐라고? 왜? 왜냐뇨? 우리 집에서 일하겠다고 찾아왔으면서 일자리를 준다는데도 싫어요? 왜요? 지금 일자리 끊길까 걱정하면서 설마 우리 집에서 일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야 네가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나를 싫어할 게 뻔한데. 그러니까 더더욱 일을 하셔야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나는 10년 전 그때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똑같이 되갚아줄 기회를 왜 놓치겠어요? 나 옆에 두고 괴롭히려고 그러니? 그렇다고 하면 일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이쪽 업계에 소문이라도 내볼까요? 대신 걱정하지는 말아요.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되면 월급은 제대로 쳐드릴 테니까. 어디 연봉 1억이면 뭐든 감수할 만 하실까? 1억? 정말 나한테 큰 돈을 주신다고요? 재벌집인데 우리 형편에 그 정도가 뭐 대수겠어요? 내 비위 잘 맞춰주시면 보너스도 챙겨드릴 수 있지. 그 대신 내 비위 맞추면서 살아야 할 텐데 괜찮겠어요? 그 순간 시모의 얼굴에 당혹감과 두려움이 스쳤지만 살 길이 없는 시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모에게 비싼 월급을 주며 과거 제가 받았던 대우 그대로 되돌려줄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정당한 값으로 말이지요. 과거엔 제가 하녀처럼 부려졌던 고아 출신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재벌집 안주인이 되어 저를 짓밟았던 사람 위에 서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 가정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눈치 보는 상황이 낯설기도 했지만 그 사람도 제가 느꼈던 것을 조금이나마 느껴봤으면 했어요. 사모님, 오늘은 뭘 먼저 하면 될까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매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나야 고아라서 눈치가 없다지만 아줌마는 고아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애초에 죄송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니 왜 자기는 역지사지가 안 되지? 저를 괴롭혔던 시모가 이제는 제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까지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10년 전 시모가 제게 던지던 그 무수한 독설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되짚으며 저는 일부러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잔뜩 주눅이 들어 설거지를 하며 두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죠. 마치 과거의 제 모습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시모 처지를 안타까워하기에는 제가 그 사람에게 당한 것이 너무 많았네요. 우리 아줌마 손이 빠르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굼떠요? 옛날에는 말보다 손이 날라오는 게 빠를 정도였는데 나이 먹으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금방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살림도 영 엉망해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네요. 아줌마,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 이런 고 하나 별다를 것도 없네요. 그날 이후 저는 시모가 저를 괴롭힐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을 거의 그대로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그릇 좀 깨끗하게 닦아야죠. 옛날에는 그렇게 깔끔을 떨고 닦은 그릇도 몇 번이고 닦게 하더니 남의 집 일하니까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를 주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아니에요. 죄송해요, 사모님. 다시 할게요. 그리고 청소했다면서 바닥에 먼지는 왜 아직도 그대로예요? 나이 들어서 눈이 나빠졌나? 이것도 못 보고 넘어가요? 자꾸 이러면 나도 재미없어요? 나는 돈 한 푼 안 받고도 그렇게 열심히 청소했는데 아줌마는 그 돈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참 양심이 없으시네. 어디 한겨울에 길바닥에서 자고 싶어서 이러나? 얼른 다시 할게요.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자꾸 봐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말 안 하게 똑바로 하라는 말이에요. 제발. 저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모의 손끝이 달달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게 대들지도 못했죠. 이제 그 사람은 그럴 자격도 여유도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는 매일같이 제 눈치만 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더 깐깐하게 굴수록 시모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느꼈던 모멸감과 절망감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랐다 싶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시모처럼 못되지는 못한 건지 시모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억지 괴롭힘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그마저도 서러운지 겨우겨우 참는 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은 기억나지 않는 듯 말이죠. 왜요? 겨우 이 정도로 서러워요?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너무 몰아붙이시니까요. 아줌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애초에 아줌마가 잘했으면 내가 잔소리 할 일이나 있나? 아줌마가 못 배워서 못한 걸 가지고 누구 탓을 해요? 언제는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하게 하는 사람이 문제라면서요. 맞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줌마처럼 때리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쪽이 나한테 했던 거 다 돌려주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겨우 이 정도로 서러워하면 안 되죠. 아줌마, 양심 챙겨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줌마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어서 비싼 돈 주면서 부리는 거예요. 내가 재벌집 며느리 된 거 아줌마 덕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열심히 해요. 시모는 여전히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게 구박당하는 게 서럽고 억울한 듯 했지만 큰돈이 쉽게 포기되지도 않겠죠. 그래서인지 몸을 한껏 낮추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마 다시는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고아라는 낙인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픈 과거였지만 그런 과거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